연초에 아시는 대로 GYBM들이 동문들이 우리 과정을 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대우 식구들이 김 회장님께서 만들어줘서 공부를 했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과정을 뿌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했고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현지에서 보는 건데 이번에 베트남 가봤더니만 애매하게 오후 5시다 보니까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어폰으로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끝나자마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GYBM이 앞장서서 대우의 세계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정신으로 시작한 우리 세계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 12회차 강의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얼굴이라도 볼 때마다 말 그대로 라운드 테이블인데 강의 들 때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식사하실 때라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혼을 심어 간다는 개념인데 현지에서 듣는 친구들도 뭐 카톡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카톡방이 되게 좀 좋았다, 뭐 오늘 뭐 끝내줬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어로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카톡에도 이름을 써서 좀 올려주고 왁짝지근한 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연일 때와 똑같이 이 시간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만 이 불금을 현지에서는 또 바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연수원에 한 60명 정도가 지금 듣고 계시고 나머지 현장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40명 VOD나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100명, 200명 계속 늘어나고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후배들을 또 뽑는데도 중요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 강사님께서 그런 걸 감안도 해주시면서 좀 이야기를 좋게 해주실 분이라 제가 심사숙고하고 삼고처리해서 모셨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오셔서 제가 좀 모신다고 했더니 얼른 또 여기까지 오셨었더랬어요. 싱가포르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대화를 본인이 소개합니다만 인연도 계시고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한 10분 정도 Q&A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직접 소통하기 좀 어려워서 카톡으로 주면 제가 전달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끝날 때 바로 손 들고 질문하시고 또 좀 모자란 것들은 식사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예 때와 똑같이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대로 대표님, 저는 특이하죠? 아마 오늘 여러분도 원대로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진 분을 모셨고 굉장히 이쪽에 오래 하셨고 더구나 싱가포르 계시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도 이런 분들 좀 제법 많은데 모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 쪽에 갇힐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하고 해외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이 계시고 또 싱가포르라는 데가 또 그런 이런 뭐랄까 스타트업들의 성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서 활동을 하시면서 빌드업을 해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셔서 더없이 소중한 것 같고 또 대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애정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대로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초청해 주신 그 대우 세계경영연구회하고 우리 박 부회장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쪽에 저 대우하고 뭐 제가 대우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런저런 또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YGWM의 인연이 좀 뭐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뭐 보탬이 될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좀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일상의 기업가 시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AI 시대다 또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뭐 생각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그 해외에 지금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나가라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좀 전에 지금 말씀 들으셨다시피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06년서부터 싱가포르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은 처음에 시작은 제가 종합상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삼성물산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종합상사에서
정보통신사업부에서 한국의 그 IT 제품들을 유럽 쪽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제 2000년쯤에 이제 저희 그 99년 2000년에 그 닷컴 붐 불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제 스타트업 지금은 스타트업 중에 당시에는 벤처 뭐 이런 벤처 캐피탈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때 벤처 캐피탈로 옮겨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하고 해외, 중국, 미국 쪽에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좀 하다가 2006년에 싱가포르 주전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벤처 투자 쪽 하고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에쿼티라든가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 업무를 좀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헤지 펀드 현대증권에서 하는 헤지 펀드 설립할 때 이제 설립 멤버로 해서 그도 운영을 하다가 한 7, 8년 전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지금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벤처 캐피탈들 동남아시아 진출할 때 제가 뭐 자문을 한다든가 거기서 같이 이제 경영을 같이 이제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창업자들하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스타트업을 이제 하는 그런 그 벤처 스튜디오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3개 정도 올해 론칭을 했습니다. 해서 한국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컨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싱가포르 동남아 쪽에서 벤처 캐피탈 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어쨌든 한 제일 오래 그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실 그 대우하고 좀 인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 대학생 때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97년도 IMF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세계 경영 특파원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운 좋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에 대우 그 공장들 견학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우 자동차 디자인 연구소, 네, 폴란드 자동차 인수연 공장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프랑스의 그 전자레인지 공장 같은 거 그런 걸 갔다 온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대우 쪽에다가는 저 어떤 약간 그 학생 때부터 빚진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좋은 경험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느낌이 달라요. 저 왼쪽이 제가 어디였더라? 저 대우 쪽 저 영국 쪽에 자동차 쪽 연구소였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거기서 태극기 휘날리고 대우 막 그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인프레스 받아가지고 사실 그 영향도 있어서 제가 이제 종합상사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애정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경험을 좀 공유하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서 원래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런 그 IT 서비스 쪽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기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거예요. 다르긴 한데 지금 1세대라고 하면은 90년대 중반서부터 한 2000년대까지 여러분들 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가 이제 정보의 민주화 시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책에서나 뭐 특정 그 영역에서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정보들이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한번 왔었죠. 그게 이제 1세대 인터넷 혁명 그 시대고요. 그 다음에 2010년, 2000년대 하반기 말쯤 되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때면서 2010년대까지는 우리가 그 GPS가 이제 휴대폰에 장착되면서 위치의 민주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미국의 우버라든가 한국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몇몇 플랫폼들이 독점화 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죠. 201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3년 전에 2022년 11월쯤이었죠. 그때 이제 챗GPT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되면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AI 혁명 시대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어떤 그 지능의 민주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세 개의 큰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과거에 이런 그 큰 흐름이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복기해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쯤이다라는 게 감이 잡힐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때에 어떤 일을 했었어야지 우리가 뭐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겠다라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지금 서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는 이 이슈들이죠. 이게 그 최근에 끝난 그 드라마 있었죠. 원래는 이게 뭐 블로그였다가 웹툰으로 갔다가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임원이 못 되고 이제 퇴직하고 고생을 하는 그런 그 스토리죠. 예. 근데 그나마 이분은 25년인가를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입사원이 문제인 거죠. 신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그 트렌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과연 뭘 해야 되는지 특히 20대 중후반, 30대까지 앞으로 그럼 커리어 설계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한국뿐이 아니고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입 사원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될지 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과거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커리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게 분업 시스템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관료제 뭐 이런 시스템에서 중간에 AI가 그 포지션 펑션을 없애버리면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신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특히 중간 관리자들 뭐 회의하고 보고 작성하고 뭐 업무 분담하고 이런 것들이 AI로 훨씬 더 빨리 싸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펑션이 AI로 대체되면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자리가 없어지고 또 예전에 신입한테 그런 걸 시켰는데 지금은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뽑지를 않고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200년 넘게 갖고 왔던 그 조직 내에서 그걸 가정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펑션을 잘하는 컨셉이 아니고 AI를 통해서 그 일을 갖다가 내가 굳이 안 해도 사람이 안 해도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지금은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중간 관리자나 하급 직원들이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위에 전문적으로 도메인 널리지가 있고 경험이 있는 헤드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 그러면서 그 밑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해당 펑션에서 사람이 아니고 그걸 AI로 대체해버리는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팀을 만들어도요. 예전에는 스타트업을 뭐 한다 하면은 서비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백엔드다, 프론트엔드다, 뭐 DB단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한 10명 이상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 10명, 20명이 만들어진 팀이 있어야지 거기서 서비스가 6개월, 1년 동안 개발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그러한 그 예전의 개발 그 공식이 깨졌어요. 깨져서
지금은 불과 뭐 20명, 50명 뭐 이런 조직 가지고도 뭐 연 환산 그 수익 매출이 뭐 1억 달러 이상 되는 팀들이 미국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인 기업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1인 기업가라는 게 그럼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사실은 사람이 혼자인 거지 펑션이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당 펑션을 갖다가 전부 다 사람을 채웠기 때문에 5명, 10명, 20명이 됐는데요. 지금은 총괄적으로 그걸 다 꿰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해당 펑션을 필요한 AI를 활용해 가지고 다 쓸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IT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인 조직 또는 2-3명이 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막 생기고 있고 그 펑션을 사람이 아니고 AI로 대체해 버리니까 당연히 마진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죠. 그래서 실제 뭐 80% 이상 마진을 내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AI로 모든 직무 설계나 또는 제품 개발을 갖다가 해버리는 AI 네이티브 기업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업들도 AI 네이티브로 바꾸는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AI 시대에는 창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그러한 창업의 공식, 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식, 그 공식이 많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업을 할 때 갖춰야 될 조건들에다가 무슨 뭐 AI 갖다가 뭐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 예를 들면 뭐 사스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도구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 도움을 받는 해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거로는 오케이인데 지금 AI 시대에는 그런 정도로 도움을 받는 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AI 때문에 아예 그 업의 성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일의 방식이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 것도 그걸 감안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네이티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제품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프로토타입 만들고 무슨 MVP도 만들고 그다음에 상용화도 하고 이런 순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되냐면은 불과 일주일 또는 며칠 만에 MVP 제품이 나와버려요. MVP라는 거는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최소 기능 제품이거든요. 그런 게 불과 일주일, 2주일 만에도 나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어저께 이제 끝났는데 한 5-6주 동안 한국에서 한 30명 정도 AI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서 실제 제품 개발을 해봤어요. AI 네이티브로 해서.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말로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6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해봤어요. 저희들이 해봤더니 기획하는데 한 2-3주 걸리고요. 실제로 바이브 코딩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까지는 보통 평균 2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고 하는 사람도 놀랐어요. 자기들도. 그리고 개발을 갖다가 한 10년 가까이 한 사람들도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 드리면은 2주 만에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식으로 만들었으면 도대체 기간이나 돈이 얼마나 들었겠느냐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걸로 하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최소한 외주 주면 1억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주 동안에 비용 든 게 뭐였냐면은 클로드라는 LLM을 쓰면서 거기에 프로 버전을 계정 3개를 썼어요. 그럼 한 달에 한 2-30만 원 하거든요. 100만 원도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1% 예전 기준으로 기간은 지금은 2주, 그때는 6개월이니까 6, 4, 24, 24주 걸리던 게 2주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1 이하로 줄어버린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기간도 줄고 사람도 줄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것도요. 처음서부터 글로벌 지향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뭘 하나 만들어도 이걸 갖다가 뭐 미국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언어서부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번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번역 통역은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그냥 다 돼버리잖아요. 처음서부터 아예. 그것도 뭐 영어뿐이 아니고 전 세계 웬만한 언어는 큰 문제 없이 다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만들고 글로벌화 시키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설계할 때부터 아예 글로벌 향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혼자서 만들든지 두세 명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위크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벼운 연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협력하는 니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큰 회사에서 모든 걸 내가 내재화 시켜가지고 안에서 우리 직원들끼리 우리만 한다 해서는 벗어나서 지금은 소규모 조직들이 점조직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잘못 눌렀네요. 앞에 나왔던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아까 이거 하나 빼먹고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전에는 뭐 기업가 정신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들만 가져야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어떤 게 되냐면은 기업가 정신이 뭐 있으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될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사업하는 솔로프레너라고 그러는 솔로하고 앙트레프레너가 합쳐진 단어죠. 솔로프레너. 이 솔로프레너라는 그 용어가 없던 용어죠. 사실 신조어인데 이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 3년 전에 그 챗GPT 나올 때쯤서부터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일반 용어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솔로프레너라는 말, 그 다음에 샘 알트먼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인 유니콘 시대가 열린다라고 약간 과장법을 섞여서 말했지만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비용은 뭐 100분의 1, 10분의 1로 줄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1억 몇 억 들던 것들이 뭐 몇만 불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물론 이제 IT 서비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조업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고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또 빨리 측정해보고 또 다시 또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그 개발 교육 같은 것들도요, 이렇게 이론을 갖다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면서 배워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배우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게. 그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지금 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세 번째로 만든 JV가 AI 이제 솔루션 개발 회사인데, 그 회사 이제 한국 법인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영상 이런 거 감독하는 친구가 조인해가지고 바이브 코딩 배운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입사한 지가. 그런데 이미 본인이 바이브 코딩으로 영상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거기다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갖다가 만드는데 어렵지 않게 그걸 자기가 배워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워서 했어요. 배워서. 불과 한 달 내에. 그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예, 저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예.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AI 가지고 이렇게 단축도 하고 모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AI 네이티브로 직무 설계나 개발 설계나 계획을 할 경우에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구조 내에서 AI를 도입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AI를 기본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식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경로 의존성 뭐냐면 하던 대로 한다. 과거의 프레임이 현재를 갖다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아폴로 무슨 뭐 로켓 할 때 이게 이제 요 폭이요. 요 연료통 요 폭이 요 레일 요 폭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발사대가 있고 요걸 만들어서 갖고 오는 데가 이게 철로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을 통과하는 그 폭이 보니까 요 터널 요 레일 폭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레일 폭이 어디서 왔냐면요. 저기 옛날에 로마 시대까지 가가지고 로마 요 길의 마차길 요 폭을 철도 요 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폭에 맞는 기찻길, 터널, 넓이, 그게 맞춰가지고 요걸 갖다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 가지고 현재 달나라가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약간 이제 과정이 섞였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지금 좋은 게 있어도요. 과거의 패러다임 가지고 계속 가면은 결국은 이거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로 의존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단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AI 시대에서는.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내가 유저죠. 사용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좀 더 효율화시킬까라는 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필요한 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잘 쓰면 됐어요. 지금은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심지어는 거기 나가서 내가 잘 쓰는 거를 남들한테 팔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유저의 시대에서 빌더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시스템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현해서 만들어 가지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조직 관련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1인 회사, 뭐 2, 3인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헤드, 브레인, 코어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로 그거는 도메인 널리지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핵심으로 갖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 외에는 전부 다 외주를 주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협업을 하는 구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오버헤드가 확 떨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과거의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뭐 AI 네이티브 시대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또는 뭐 지금 사회로 나와야 될 10대 후반 20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인재상으로 키워야 되고 내가 또 어떤 식으로 커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죠. 무슨 과 가가지고 그것만 쫙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전문성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것만 가지고 한 20년 주구장창 가서 또 임원도 되고 뭐 그런 구조였었죠. 이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요 세로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전문성, 도메인 널리지. 근데 뭐도 있어야 되냐면 요거 가로축.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AI를 잘 활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를 보는 법, 그다음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회사 내에서 하이라키로 일시키고 일하고 이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다른 그 점조직처럼 이렇게 협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AI를 잘 쓰려고 그러면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호리젠탈로 갑니다. 요 호리젠탈도 있으면서
그것만 있으면은 사실은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가 못하는 부분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널리지는 이제 AI로 이제 다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저지먼트하고 위즈덤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 하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널리지라든가 지식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골라서 판단을 하는 것들,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그 판단은 결국은 책임 소재랑 같이 가죠. AI가 결정 내린 거를 다 못 따라요. 사실은 의사가 이렇게 뭐 보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는 그래도 끄덕이는데, 뭐 AI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겠냐고요, 이게. 거기서 이제 좀 걸리죠. 사람은 거기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의사가 여기서 내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서 수술한다든가 이런 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지먼트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이게 뭘 하느냐 중에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뭘 하느냐보다는 또 그거는 내가 아니어도 뭐 AI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 잘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중간은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은 뭐 기본은 한다, 뭐 이거는 이제는 뭐 거의 쓸 데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시키면 중간은 한다, 뭐 이게 제일 위험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서바이벌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널리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 해당 분야에서 그래도 나는 최고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질만 하고 문제를 갖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저런 거 있죠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지고 답까지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게 최고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 전문가는요, 자기만의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뾰족하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세상에 뭐 동남아 전문가가 뭐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트남 전문가. 근데 그 중에서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의류 전문인데 그 중에서 또 뭐 제조 전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특수 분야 이렇게 뭐 꼬매는데 요 뒤에 뭐 하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주 교집합 하고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나밖에 없는 그 분야가 나오거든요.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 전문가라는 거는 내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그 포지션, 그 부분을 갖고 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당연히 나이하고 연공 서열은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덜해진다. 덜해지는 세상이 좀 되고 있고요. 액팅 스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이순재 배우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모델 스타가 있고 액팅 스타가 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것만 이 왁구만 좀 돼가지고 모델만 하는 그 배우가 있고 실제 연기력도 좋은 배우가 있다. 그래서 액팅 스타가 오래 간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왁구만 잘 돼서 그냥 어느 조직의 브랜드만 가지고 가는 그런 거는 더 이상 버티기가 좀 어려운 시대로 되고 있고, 실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실력, 회사 브랜드를 벗고서도 나의 브랜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액팅 스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요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던 그런 거죠. 이 지식의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있고, 널리지가 있고, 저지먼트, 위즈덤인데, 인간의 영역은 좀 윗부분,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라고 하죠. 그런 것들. 뭐 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궁극적으로 AI가 상당 부분 대체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 버전으로는 이제 저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저지먼트 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책임 소재 같아요. 책임 소재. 책임 소재.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게 했는데 저기 챗GPT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는데
그 중에서 그걸 믿고 과연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냐, 결정을 했을 때 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아직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이 답을 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비싸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좀 많이 해보니까,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자기의 그 기본적인 그 지식 수준, 경험 수준에 따라서 AI를 활용했을 때 나오는 답이 천차만별이고 뎁스가 엄청나게 달라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아무리 똘똘한 직원이 있어도 제가 일을 잘 시켜야지 잘 알아먹고 잘 일을 갖고 오잖아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대충 말하면 그냥 대충 그냥 갖고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자세한 그 미묘한 그런 뉘앙스까지도 원하면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AI 시대의 그 인재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단은 AI를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호기심이 좀 많아야 돼요. 궁금한 게 자꾸 많아야지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능력은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맥락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잘 할 것이냐. 이 큐레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지고 있고, 연결성, 커넥티비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맥락들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렇게 연결시킨 것에서 새로운 밸류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90세 넘었죠. 이분이 지금 80세 초중반 정도 될 텐데 아직도 이거 뭐 활동 중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 그런 그 패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럴까? 뭐 20대 후반, 30대 돼가지고 내가 취업을 해서 거기서 뭐 한 10년, 20년 하다가 뭐 옮기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뭐 50대 후반, 후반,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소일 하다가 이렇게 가는, 요게 30년 전 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생이 2모작도 아니고 거의 뭐 3모작으로 간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뭐 그렇게 미리 그렇게 알고 한 건 아니겠죠. 물론 이게 이분들은 예체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기존의 우리 이런 그 비즈니스맨이라든가 회사원들도 점점 저런 식으로 현업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자체나 도구 자체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퇴를 갖다가 딱 시점을 갖다가 딱 두고서는 하기보다는 거의 그냥 그 갈 때까지는 일한다. 뭐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에는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진도가 좀 빨리 나갔네요. 지금 빨리 나갔는데, 사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배경이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결국은 왔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 대우세계경영연구에서 지향하는 바가 세계 경영이고,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뭐 수출을 하든지 하는 게 이제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할 때도 그 해외 투자팀에 있어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라든가 중국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했었었고, 싱가포르 와서도 그런 걸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 또래에 비해서는 해외 경험이나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경험한 차원에서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또
그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객관적으로 좀 해외와 한국과 그 중간에서 보이는 게 있는데 한국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한국에서는 점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성장률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고 뭐 경기 침체되는 분위기, 그다음에 인구 감소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그러면서 또 새로운 뭐 사업을 하려고 뭐 규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뭐 정치 얘기는 하나만 하고 뭐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 영포티다 뭐 20대 뭐 얘들아 MZ 세대하고 뭐 이런 갈등 문제 남녀 갈등 문제 이런 거 많고 한국이 IT가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 나왔을 때만 해도요. 한국이 한참 앞서 있었어요. 동남아보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싱가포르이 훨씬 앞서 있어요. 훨씬 아니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예. 그다음에 시장 규모도 사실 한국이 좀 애매하다.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일본처럼 인구가 한 1억이 넘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쭉 인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내수만 가지고 하려면 거의 뭐 독점으로 가면 먹고 살만 한데 그게 아니고 나눠 먹는 시장으로 갈 때는 나에게 떨어지는 목표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거 그 차원에서는 좀 애매한 시장이다. 미국에서는요 글로벌라이즈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로컬라이즈라는 얘기 나오죠. 뭐냐면은 미국은 자기들이 월드이기 때문에 야구도 월드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내에서만 먹고 살아서 전혀 문제가 없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해외 나가서 뭘 할 때 해외로 나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 다른 나라에 로컬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자기네 제품들을. 예,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사이즈가 좀 애매한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고 동남아에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하지만 한국보다는 그래도 이런 성장률은 좋다. 성장률은 좋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인도네시아가 뭐 또는 인도 이런 데가 뭐 10년 후 2030년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GDP 기준으로는 뭐 전 세계 뭐 10위권에 뭐 든다 그런 뭐 분석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는 이제 계속 되고 재밌는 게 동남아는 이게요 소비 시장 제가 볼 때는 예. 제조도 보통 소비를 위한 제조가 많죠. 이게 예. 그래서 R&D 뭐 이런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로 이제 먹고 마시고 뭐 만들어서 그냥 뭐 쓰고 뭐 이런 그 시장이라고 저는 동남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K-웨이브 뭐 한류 뭐 이런 얘기 뭐 귀에 따갑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은 게 동남아예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그 동남아에서의 수요 그런 걸 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좋다. 그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남아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서비스나 콘텐츠나 제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도모하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소비재가 인기가 있느냐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뷰티 쪽이라든가 뭐 F&B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K-팝 포함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제 완전히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은 예.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창업가가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창업가라는 게 앙테르 프레너라는 게요 이게 배운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도 좀 있어야 되고 자금 끌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요 동남아에서 보면은 그게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예. 미국이나 뭐 한국 포함해서 중국도 그렇고요 창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준입니다. 스타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가 결국은 그 브레인이거든요. 브레인인데 R&D가 가능한 학교, 연구소, 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없습니다. 예, 동남아 쪽이. 예,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동남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의 찬스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자꾸 뭔가를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밀어내는 힘이 좀 강한 분위기라고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동남아에서는 그러한 한국 브랜드를 땡기는 힘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쓴 게 지금이 한국의 그 유목민 DNA죠. 예, 이게 지금 발현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90년대? 그때까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향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는 이런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하기보다는 상대 선진국에다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거기 기준에다 맞추는 걸로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벌써 3만 불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선진국입니다. 제가 볼 때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국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상태에서 만들고 그래야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은 그 부분에서 좀 못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그나마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있고 그런 그 기업 환경, 창업 환경이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싱가포르이 뭐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싱가포르 갔다가 이런 스타트업이나 창업의 어떤 그 플랫폼 뭐 이걸로 저는 이제 좀 보고 있죠.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제품 기획을 하고 하면서 처음서부터 이제 본투 글로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관점이요. 이렇잖아요. 저도 종합상사에서 있었지만 일단은 만들어서 수출한다. 뭐 이런 거. 뭐 이 관점이 아니고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글로벌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자라고 해서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도메스틱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뭐 국제화다, 무슨 뭐 글로벌화다 그러면 꼭 그 나라를 가서 거기에서 뭘 지사를 내고 거기서 뭐 사람도 채용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맞았어요. 그게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세대가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당시에 해외에다가 지사를 내고 왜 사람을 내보냈어야 됐냐? 그거 말고는 현지에서 뭔가를 교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은 모든 게 그렇진 않지. 뭐 공장이나 이런 거는 다른 얘기지만 뭐 서비스라든가 뭐 특히 뭐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국 내에서도 버추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버추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 그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상대방들도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큰 비용 안 들여도 안에서부터 우리가 글로벌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게 관광객밖에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국에 와서 아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더군다나 대학교 가면은 그 외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후진국 같은 경우는 본국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선진국도 굳이 안 가고 여기서 있고 싶은 애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들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뭐 이런 거죠. 뭐 CTO는 불란서 사람이었나? 뭐 그러고 뭐 그다음에 뭐 마케팅은 뭐 영국이었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저께 끝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느 팀은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서 한국 와가지고 6년 정도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고. 그다음에 뭐 AI 뭐 프롬프트 치는 것도요.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고향에 자기한테 되게 많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이 친구가 여기 있으면서 우즈벡에 있는 친구하고 버추얼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서 나중에 뭐 국제화해야 뭐 해외화 시키고 뭐 진출하고 이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로 의존성. 옛날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걸 깨야 되는 얘기 깨고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로 글로벌 사업을 해도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GYBM 분들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본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잖아요.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미얀마 예전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국계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가서 일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조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터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간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거기가 아니고 한국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 같아요. 한국의 제조업을 가도 비슷한 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걸 운영하는 분들은 중진국 세대고요. 중진국에 태어난 분들이지. 그러니까 70년, 70년, 60년 요때 태어나신 분들이고 일해야 되는 신입들은 선진국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2000년 뭐 전후로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니까 옛날로 치면은 한국에 있는 공장에 미국 선진국에 있는 분들로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걔네들한테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억지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다른 나라. 제가 볼 때는 중진국 사는 사람들하고 선진국 사는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 준거 집단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일하면서 어떤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이런 것들 서비스업이나 IT라든가 이런 쪽 업을 좀 이렇게 선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또 어떤 고민이냐? 한국으로 갈 거냐? 현지에서 계속 주전이나 아니면 현지에서 자리 잡을 거냐? 이런 고민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10년 이후에는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그걸 할 수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현지에서 한 5년,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걸 유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선진국에서 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하면서 창업을 한다, 기업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이거는 예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김우중 회장님 해가지고 이제 기업가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뭔가 리스크를 크게 져가지고 큰 사업 해야 되는 이런 걸로 하면서 내가 여기서 5년, 10년 그러니까 일한다고 내가 그런 거 될까 하는 이게 좀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인데 이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저런 거잖아요. 이게 도전 정신 이런 거 이런 걸 말씀 많이 하셨었고 실제로 근데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도전이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갔을 때 어떤 그 책임 중간 관리자급 정도로 돼가지고 현지 애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있으니까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이거는 나중에 나와 보면 알지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일. 저는 그렇게 보고 대기업에서 아까 처음에 봤던 김 부장님, 김낙수 씨가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홀라당 사기당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일반적이다. 왜냐하면은 저런 일 갖다가 어렸을 때 안 해본 거죠. 어렸을 때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일을 굉장히 옛날 패턴으로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펑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일 외에는 뭐 볼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중간 관리자쯤 되면은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자체는 굉장히 나중에 창업에 이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건 제 경험이에요. 이게 이 대기업에서는 뭐냐면 이게 그 겉근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있잖아요. 저기 헬스장 가서 하는 미스터 코리아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근육 보여주는 근육, 이 근육이고 잔 근육은 뭐냐면은 실제로 꼭 해외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현장에서 몸으로 구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긴 근육들, 안으로 생긴 이런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사실 나중에 실제 일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바닥에서 구르는 경험 자체가 이게 제조를 하더라도 지금 시대 자체가 AI 시대고 되고 그다음에 솔로프레너 시대가 되고 1인 기업가 시대고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에 굉장히 큰 자산이라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뭐 해봤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뭐 삼성물산 다니다가 그다음에 뭐 금융회사 쪽 오래 다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를 소위 대기업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지냈죠. 뭐 주지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보니 정말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였고 나와서 독립해가지고 초창기 한 3년, 5년 동안 그냥 빡세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그 기간이 사실 그 앞에서 배운 거에 몇 배를 이제 현장에서 배운 셈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이런 밖에서 지금 경험을 지금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업을 좀 미리 땡겨서 한다라고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거죠. 뭐냐면은 앞에서 지금 약간 이율배반적인데 뭐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창업 자체를 굉장히 그 판타지를 가지면 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거진 투자 창업 쪽 벤처 스타트업 뭐 창업하는 거에 투자를 하면서 또 제가 또 창업도 해보고 그런 업체를 도와주고 하는 지가 25년이 넘은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그 경험상 봤을 때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뭐 특히나 그 뭐 스타트업을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판타지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버리게 된 거고 있고 그러면 내가 왜 기업가가 되려고 하나 창업가가 되려고 하나 그런 근본적인 지금 질문에서 출발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답이 없으면 버티질 못해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 창업을 했다, 뭐 성공 그러면은 이게 항상 이 모습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IPO를 했다, 뭐 이런 거, 뭐 내가 뭐 매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자가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상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창업을 했을 때의 어떤 성공이라는 관점은 이게 스톡이 아니고 플로우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들. 내가 매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만들고 1000억을 만들어도 1000억이 성공이 아니고 이게 뭐 1조가 될 수도 있고 10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계속 흘러가면서 커지는 성장하는 뭐 이거를 성공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 성공의 이유가 뭐냐 뭐 물어보면 뭐 겸손하게 막 운이 좋았다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본 관찰한 걸로 봐도 뭐 저도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뭐 결국 운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운이 뭐냐? 그럼 사주팔자 보러 가가지고 뭐 제가 뭐 재운이 있느냐, 뭐 내년에 그럼 뭐 재운이 들어오느냐,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이라는 거는 일종의 확률과 통계다. 이게 뭐냐면은 많이 나간 놈이 많이 쳐보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를 하나 더 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석에 많이 나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시도를 많이 하면 볼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빗맞은 안타라도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자주 듣는 비유인데요. 뭐 앉아가지고 나도 뭐 무슨 뭐 로또 맞고 싶다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가서 로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권도 뭘 사고 나서 뭐 맞걸 기대되는데 뭐 말로만 그냥 되면 좋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도를 해야 된다. 뭐 그 얘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너무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젊음의 특권을 활용하라는데 이제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20대, 30대 때 그때는 약간 혈기 넘쳐가지고 뭘 많이 했는데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되게 그 당시에 저를 봐줬던 어르신들, 상사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되게 죄송하고. 와,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봐줬어요. 지나고 보니까 귀엽게. 그 제가 지금 또 거꾸로 제 후배들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찬스가 있을 때 잘 활용하라는 거죠. 20대, 30대 초중반까지. 그게 그래서 이렇게 찬스 카드가 있을 때 쓰는 게 좋다. 뭐 비유가 좀 애매하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여 년 전에 2002년 한국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그때 본선 경기 나오기 전에 예선할 때요. 별명이 5대0이었어요. 5대0. 어디죠? 전주련 나가가지고 5대0으로 지니까 뭐 갈아야 된다. 뭐 말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연습이었고 그때는 허용이 됐어요. 뭐냐면 전주련이니까. 그리고 실제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영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월드컵 나가서 뭐 좋은 경험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여기는 보여주는 거지. 이게 연습하는 게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럼 지금 20대, 30대가 뭐냐? 연습이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골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해라. 뭐 이런 거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스톡이냐 플로우냐 봤을 때는 자꾸 스톡 때문에 자꾸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만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1억을 모아야 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을 만들 때까지 올라가는 과정, 이 플로우 이거가 중요한 거지. 1억 갑자기 생기면 큰일 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이상한 데 쓴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10년 버티기거든요. 아시는 분은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일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이 유튜버인데요. 이거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버 1등이에요. 제일 많아요. 지금 4.4억 명이에요. 4.4억 명.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08년에 가족이 파산하고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어렸을 때 13살 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2012년에. 2015년에 17살 고등학생 때 자기가 올린 게 왼쪽 비디오예요. 왼쪽 비디오. 저 때 뭘 올렸냐면은 구독자가 8,000명인데 8,000명일 때 저 올려가지고 10년 후에 내가 이걸 봤을 때 나는 과연 몇 명이나 구독자가 있을까? 과연 그때까지는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찍었었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걸 올렸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그때 자기가 올렸던 게 뭐냐면 난 100만 명만 돼도 좋겠다. 자기가 정말. 손이 없겠다 했는데 10년 후에 4.4억 명이 된 거거든요. 10년 동안 뭘 했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10년 됐는데 된 게 아니고 8,000명 있을 때부터 10년 동안 내일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5만 가지 비디오를 다 찍어서 올린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티라는 거죠. 10년 동안. 버텨봐라. 적어도 10년 동안은 해보고 나서 뭐 됐다 안 됐다 얘기를 나와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서는 뭐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들 봤을 때 그런 게 많아서 요것처럼 뭐 상상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우리 분들한테 상상을 한번 해보고 비디오를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봐서 10년 후에 봤을 때 내 모습이 과연 10년 후에 나한테 미안해 할 것 같은 거냐, 되게, 아니면 되게 고마워 할 것 같은 거냐,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약간 지났는데요. 예. 그래서 결론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워크, 머릿속에 있는 경로들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그런 것들. 그래서 로마 마찰길이 지금의 우주선의 크기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는 그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특히 이 AI 시대에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기업가, 창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기업가가 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 얘기는 내가 대단하게 거창하게 무슨 회사를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그 프레임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지금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자이건 타이건 독립이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릴 수가 있고 막말로. 내가 싫어서 독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둬서 내가 에브리데이 언제라도 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지금 있으면서 자기 포지션에서 이게 내 펑션만 딱딱딱 끝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내 벤처의 무슨 뭐 사장이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일을 완결성을 가지고 끝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언제 내가 독립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바로 그 대우에서 그렇게 주창하던 세계 경영,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발현이 될 때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창업을 하더라도 글로벌 창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베트남이든 이제 동남아로 이렇게 나가서 계시는 분들은 아주 운 좋게도 바로 글로벌 창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요거는 오른쪽 건 작년 영화예요.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요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요게 북한군 탈출하잖아요. 왼쪽은 탈출하려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잡으려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탈북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사가 저거죠. 예. 뭐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자기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일단 넘어가서 실패라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를 할 수 있는 그 자유도 내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하는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런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요걸 갖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GIBM 화이팅! 자,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뭐 기분 좀 한번 내시면서 좀 고즈넉하게 한번 시간 보내보시죠. 앉으면 안 되는데? 옆에 서서 같이 보세요. 거룩한 밤 어둠에 서 있어야 돼. 위에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1절만 하고 박수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공지사항은, 이거 하고 쉬어야겠습니다. 할 수 없이요. 다음 주제 때문에 제가 공지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티로는 서정균 회장님을 모시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고 일정을 가급적이면 좀 유연하게 잡아드리려고 제가 날짜를 못 잡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생각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꾸려볼까 하는 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번째, 아직 이제 서정균 회장님은 1월달 넣어야 이게 뭐가 된다 안 된다 픽스가 될 것 같아서 1월달 강의는 이제 GYBM 출신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했던 사람들. 그래서 베트남에 한두 명, 지금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렇게 몇 명도 있는데 그 중에 좀 여러분한테 전달할 의미가 좀 있는 사람들을 셀렉션을 해서 1월달 첫 번째 포럼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들 이야기 한번 듣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주경철 교수가 이야기하시는 유럽 패권의 몰락이라는 주제는 2월 달에 하겠다고 제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본인하고는. 그게 있고 나머지 주제는 또 맞춰가면서 갈 내용이고 운영의 방식도 바꾸는 것들은 제가 좀 더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되는 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네. 조만간에 1월 달에 누가 할 건지는 정하는 대로 공지하고 또 새로운 스타트할 수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지상 이걸로 마치고 식사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